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배제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죠.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상당히 수위가 높은 단어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정을 한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외교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미래 성장을 가로막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사태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면서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문 대통령은 일본의 소재와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입처와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금융 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소재와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일본과의 갈등을 그럼 어떻게 풀겠다는 겁니까? 네, 일본의 보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멈출 수 있는 길은 일본 정부가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 오직 하나뿐이라면서 대화로 풀자는 메시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대일 메시지에 이어 정부도 피해 기업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피해 기업에 대해 대체 부품 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우선 정부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시간 전쯤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에 대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159개라고 밝혔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특히 대일 의존도와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세분화 맞춤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서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으로부터 이 적기의 부품과 소재를 못 들여오는 게 기업으로서는 우려가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오늘 대책에 담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 기업들의 물량과 이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는 대책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번에 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이 반입되면 이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상시 통관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이 159개 관리 품목의 경우에 이 수입 물품의 관세 부과를 유보하는 이 보세 구역 내의 저장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요. 또 이 수입 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일본이 아닌 다른 대체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조사 비용 중에서 기업 부담분을 50% 이상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 밖에 일본의 수출 통제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 해당 물품과 또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네, 박 기자. 금융당국도 피해 기업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 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 은행장들을 소집해서 피해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이 피해 기업의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는 대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 준다거나 신규로 공급해 주는 방안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오늘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요. 일본계 자금과 금융사 동향에 대해서 더욱 경계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라 이렇게 주요 임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일본 정부는 가기 시작 20분도 채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한 셈이란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역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먼저 일본 정부 의결 소식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린 일본 가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 수는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개정안을 7일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이 받아온 특혜를 철회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동등한 취급을 하기로 한 거라면서 이번 결정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 기자, 외신들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CNN은 일본이 한국의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첨예해진 양국 간 갈등을 전시 상황에 비유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일본의 이번 보복에 대해 무역 거래를 무기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데 그치는 듯했던 일본 언론도 조금씩 우려하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라면서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글로벌 공급망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한국의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서 옹색한 변명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장가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일본은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이 아니란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세코 히로시게 경제상업상은 가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7月4日以降、韓国向け輸出などについて個別許可を求めることとしておりましたフッ化ポリイミド、レジスト、フッ化水素の3品目につきましては厳格な輸出審査を経た上で正当な民間取引であると確認できたものは今後許可をしていくことになるわけでありますが、3品目に限らず迂回輸出や目的外転用などには厳正に対処し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27개 국가를 화이트 리스트로 지정을 하고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국가였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습니다. 이 세코 경제산업상이 현재 계속 주장하는 게 지금까지 한국만 화이트 리스트 대상이라서 특혜를 철회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세코 산업상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이 먼저 성의 있는 대응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후 이 고노 외무상 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번 조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고요. 맞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이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에 대한 대항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또 오늘 태국에서는 아세안 플러스 3 외교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조치에 대해서 엄중히 우려한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 통제 조치는 필수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한 우리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 아세안 친구들로부터 아무런 불평을 들은 적이 없고 또 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물품과 기술에 대해 효과적인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이 가져야 할 책임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7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급락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악재가 더해진 게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심리적 저지선이 2,000선이 무너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악재가 몰렸는데요. 우선 미국의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 계획 발표가 코스피에 부담을 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어치의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코스피는 거래 시작과 동시에 곧바로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코스피는 더 하락했습니다. 장중 1987.12까지 추락하다가 코스피는 오후 들어 하락세가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전거래일보다 0.95% 하락한 1998.1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4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 외환시장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에 근접했다고요. 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확전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는데요.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원 50전 오른 1967원으로 시작해 9원 50전 오른 1198원에 마감했습니다.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당국 움직임도 분주했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비상계획 조치를 점검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1,100여 개 품목 수출 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중 수입액이 높고 대일 의존도가 절반을 넘는 품목만 80여 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주력 산업의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品目に限らず、迂回輸出や目的外転用などには厳正に対処し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1,100여 개 품목을 수출할 경우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비민감 품목 850여 개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 개별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기존보다 수출 심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결국 우리 산업은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일본의 피해보다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피해는 아마 우리가 더 타격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기에는 수출액이 1,000만 달러가 넘고 대일 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이른바 고위험군 80여 개 품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발생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는 이런 품목들을 고를 거로 생각을 해요.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으로 반도체, 화학, 기계 등 우리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우리 대표 산업인 반도체입니다. 기존 3대 핵심 소재 외에도 무더기로 규제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협력체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또 시련을 맞았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소재와 부품, 장비 24개가 일본의 추가 규제 품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산형 반도체의 원판이 되는 실리콘 웨이퍼는 당장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품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본산 의존도는 50% 선입니다. 문제는 대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독일 업체와 한국 SK실트론이 있지만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고 공정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수출이 규제된 불화수소를 포함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재고가 계속 소진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달 반 정도 버틸 수 있는 불화수소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걱정이 되는 곳은 체력이 약한 중소협력사입니다. 삼성하이닉스가 일본의 이런 수출 제재로 인해서 생산량이라든지 설비 투자 규모가 감소하게 될 경우에 협력 업체들인 장비 소재 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이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반도체 도미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잠시 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갖게 돼 있습니다. 과연 외교적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현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태국에서 한미일 대화가 임박했다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반 방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합니다.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은 일본 가기의 결정 직후 아세안 플러스3 외교장관 회의에서 만났는데요.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이 불편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출 통제도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 기자,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네,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재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결정했지만 이행 절차를 늦출 수도 있지 않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행 절차를 늦추면 사실상 미국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분쟁 중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강경한 자세를 봤을 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앞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을 재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 부분이 미국의 중재 역할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회담 이후에도 국제 무대에서 일본과 대화할 무대가 또 있을까요? 네,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10월 말 아세안 정상회의,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등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는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일 이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강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송수영 중앙대 경제경영대학 재무금융 교수도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관해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양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선 일본이 강경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 이 정부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불만이 많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양 교수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여러 가지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전 정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활발하게 무려 16번이나 만났거든요. 예. 전화회담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이 소외되고 한국이 주도하는 어떤 동북아의 국제질서 구축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 과정이 일본과 충분하게 소통되지 않았다. 또는 일본 측에서 본다면 일본은 홀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굉장히 불만이 좀 누적되어 왔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이런 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어떤 그런 그 전략과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한일 간의 어떤 엇박자 또는 갈등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역사 갈등이 더해지면서 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일본이 직접적으로 이제 수출 규제 또는 백색 국가 제외라는 조치는 뭐냐면 일본 측은 이제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국내 입법 조치를 통해 가지고 피해자 구제를 종료해달라. 일본 기업에 추가로 개인 청구권을 빌미로 해가지고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요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 상권 분립된 상태에서 사법 판결 존중해야 되고 또 개인의 어떤 일본 기업과의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호 소통은 있었지만 역시 어떤 접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동안 시간이 경과됐고 그러다 보니까 6월 19일 날 우리가 그러면 한일 양국의 자발적인 기금을 통해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일본이 즉각 거부한 상태에서 이런 그 조치가 나온 건데 일본 측은 그야말로 이제 관경 조치는
직접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권 협정에 대한 국제법상의 위반이라는 것이 일본 측의 명분이지만 네. 지금 이 조치의 모든 것은 일본 측의 원칙적인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한국이 안보상의 이유로 전략물자 통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불신한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예. 일단은 명분상의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뭐 경제 보복이지만. 알겠습니다. 그간의 개략적인 그 배경 설명을 쭉 양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 교수님, 이 국제사회 여론이 어떻게 흐르든지 또 정확히 판단은 안 됩니다만 일단 이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나 행동에 대해서 자국 내에서 비판의 시각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관광업이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실제로 관광객 대상으로 사는 중소상인들은 불만이 많은데요. 네. 근데 그분들이 경제적 영향력은 크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정치적인 행사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야마구치 그 아베 신조 수상의 그 지역구죠. 야마구치현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한국 사람들의 관광이 많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는 영향력은 무지무지하게 크게 되겠죠. 양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청구권 문제라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게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직접 그 자료를 다운받았습니다. 이게 일본과 한국 사이의 청구권이라는 그걸 직접 프린트해 왔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요 서류가 원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좀 예, 얘기할 수 있을 이따 것 또 같습니다. 추가 부연 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교수님께서는 일본 전문가시니까 사정을 더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이제 일본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동안에 이제 역사 필요 현상이 역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종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화해추 재단을 해산시키고 약속인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위안부 소녀상을 그대로 방치한다. 그다음에 또 청구권 협정 끝난 문제를 또다시 제기해가지고 개인 청구권을 제시를 하면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손실을 유발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베 수상이 그 뭐랄까 한국에 대해서 한 방을 날렸다는 점에서는 통쾌하다 이런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역시 일본 국민들이 보나 일본의 언론이 보나 이게 이상한 게 역사 문제를 이게 분명하게 경제 보복으로 예. 해가지고 이거 치환시키고 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경제신문 같은 데서는 이걸 도대체 왜 이걸 역사 문제를 가져가 가지고 도대체 한일 관계에서 통상 문제를 전환시켜 가지고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들을 어렵게 하느냐. 일본이 전후에 가장 혜택을 받은 게 자유무역 질서고 근데 그걸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게 일본인데 앞으로 명분을 상실하는 게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외무성, 일본 경제산업성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여론이라든지 국민들의 합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사실은 아베 수상하고 그 관저의 주변 측근 인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일본에서는 그 어떤 파급 효과가 약하냐면 일본 측은 철저하게 이걸 행정적인 절차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안보상에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적절한 수출 관리 통제를 하겠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식의 행정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일본이 완전히 안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하자면 한국의 경제적인 숨통을 조이는 지금까지의 협력 관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아주 잘못된 조치다. 예. 따라서 한일 관계를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인식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두고 일본은 행정적인 절차로 판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재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오전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15년 만에 화이트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한국이란 이름을 지운 건데요. 박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정부 설명하고 특히 자민당, 공명당 그 여당이죠. 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그널 자체를 이렇게 어떻게 일관적인 시그널이 아니라 자꾸 헷갈려서 네. 그 본의를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오늘 발표를 하면서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은 적절한 수출 관리를 위한 조치다라고 해서 수출 관리를 해서 예. 말이죠. 그렇다면 과거를 한번 넘어가 보죠. 일본의 내각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민당 그 강사장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제재 물자가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 그다음에 신뢰를 잃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시그널이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걸 가져오는지 자꾸 흘려서 이 셀프 컨플릭팅하는 그런 네.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설명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일본에 숨겨진 뭐가 있다. 그것은 저는 뭐 뻔하죠. 예. 작년 있었던 대법원의 그 징용 배상 판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조치 이것이 지금 시동 물자인데 자꾸 말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 의견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끝번호 9212번께서 일본의 단호히 대응하되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가진 미국의 그 정치적 노력이 좀 더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요. 끝번호 7659번님께서는 일본과의 국교 단절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발표라도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좀 답답한 신경을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 교수님,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된다는 게 쉽게 말하자면 그간 포괄 허가를 받아온 수출품이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된다. 그렇습니다. 뭐 언론 보도에서는 KTX가 무궁화호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가능성이 겁니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27개 국가에서 이제 한국만 빼는데 재미있는 것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2004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제가 그래서 나머지 26개 나라를 쭉 리스트를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맨 처음에 시작되고요. 환태평양과 그다음에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들어가, 심지어는 그리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터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에 옛날에 메이지 유신 시절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이나 혁신하는 사람들이 탈아 입구, 예.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에 동조하자.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이용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신경제 냉전 체제를 만드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예.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아베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 경제 발전하니까 위협이 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게 한국과 북한과 그다음에 심지어 미국하고 예. 이것이 평화조약이 체결됐을 때 중국과의 무역 분쟁만 딱 사라지는 순간에 일본은 그냥 왕따가 돼버립니다. 네. 사실상 그 결정적인 거는 지난번 판문점 회담 때 결정적으로 이게 드러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거에 대해서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 그 체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외될 수도 있고 예. 이러면은 어차피 미국과 중국도 사이가 나빠지게 하고 미국과 네. 북한 사이도 평화협정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많이 때려야 되고 결국은 중국과의 신경제 냉전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은 지금 현재 두 나라만 국회 비준을 받았습니다. 그게 일본하고 뉴질랜드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아주 재미있는 게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칠레 뭐 이렇게 환태평양으로 뉴질랜드가 돌아가면서 있는데 네. 미국은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2018년 4월 달에 트럼프가 BBC랑 인터뷰하면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는 일본이 노리는 거는 포스트 트럼프, 그다음에 혹시나 민주당 정권이 바뀌든 모든 면에 있어서 현재 진행되는 거를 완전히 좀 망가뜨려 놔야지만 자기들한테 유리한 환경으로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 저는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 교수님께는 산업적인 측면을 좀 여쭐게요. 이렇게 되면 국내 소재나 부품 산업에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요즘 반도체 산업으로부터 예. 출발했잖아요. 반도체 소재하고 물질인데 이 반도체 산업에서 구체적으로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약 예. 100개 공정이라고 합니다. 소재 부품을 들여와서 이거를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어서 웨이퍼에다 찍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번에 때린 세 가지 포토 레지스트 같은 예. 것, 그다음에 불활수소 같은 게 이제 그 과정에서 회로를 인식하는 감광액, 그다음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 또 청소하는 것, 이런 물질들인데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부품 소재, 이번에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만 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국산화가 어떻게 취직되어 있고 수직 계열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영향이 많이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예. 일률적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1,100개 품목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이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각 산업 구조별, 네. 그다음에 우리가 국산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또 각자 우리가 국산화가 돼 있지 않으면 대체 품목 할 수 있는 대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예. 이것이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될 텐데 이런 영향을 분석하기는 지금 아직 좀 이른 상태고요. 예. 이번 조치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산업처럼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국산화시킬 것이냐. 거의 예. 95%가 국산이니까요. 아니면 이때 대체제를 찾을 것이냐. 두 가지 결정 사항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의 취약한 부분이 새삼스럽게 드러난 부분이고 어찌됐건 이와 관련한 그 피해를 좀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당초 나왔던 분석들을 보면 일본의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일본 또 나아가서 글로벌 산업에도 이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양 교수님,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은 어떤 영향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일본 측이 아마도 일본 측의 발언의 요지라는 건 뭐냐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수출 중단이나 금지는 없거든요. 예. 이게 이제 90일 이상 걸린다거나 또는 이제 어떤 자의적으로 일본이 어떤 그런 이건 특정 품목에 대해서 통관 절차를 미루거나 해가지고 입고가 늦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예.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나라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네. 미국, 중국이나 대만이나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대국 조치에서 한국만 배제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외문성에서 무역과정을 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90일 이상 걸리는 것은 없답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이거 40일, 50일이지 보통 한 20일, 30일 지나면 그 일본에서 수출업자들한테 민원이 와가지고 자기 기억으로는 40일, 50일 이상 간 적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 본다면 이건 통관 절차가 늦어지는 것뿐이고 정밀 검사가 들어가가지고 약간 복잡해지는 것뿐이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수출 중단이나 금지가 아닌데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건 이제 불안정성 기업으로 봐서는 이게 공급망이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제때 항상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떤 그 크레딧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게 되게 되면 이건 공정 자체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따르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도 이것을 이제 부품을 국산화하든지 아니면 수입 대체 선언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한일 양국 간의 어떤 그 메모리라든지 반도체 생산 구조 이것이 이제 어떤 생산 사슬이 있고 예. 이게 어떤 생태계가 형성돼 있었는데 이게 길어지게 되면 한국이 1년간 고통받지만 2, 3년 지나게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수입선 다변하거나 국산화 시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 간의 메모리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어떤 상호 우전적인 어떤 생산 사슬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세계 시장을 점차 그 지분을 넓혀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도 한국을 끌어들이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지금까지 판매를 하면서 유지됐던 수많은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붕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은 그 절차를 가지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불안을 느낀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 현상이 러시아화되게 되면 그것은 일본 정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확산하고 있는데 오늘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가 이뤄지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더욱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송 교수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또 일본 여행에 대한 거부감 등의 이 반일 감정들이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좀 분석이 될까요? 네, 경제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경제 자체는 큰 영향은 안 줍니다. 단지 이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했지만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은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아까 곽 교수님하고 양 교수님이 얘기한 거에 이어서 제가 OECD에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국산 우리가 수출품을 만들 때 수입을 얼만큼 해와서 하느냐 이것이 한국 같은 경우는 30.4%가 되고요. 일본은 1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것이 일본은
자국 내에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의존이 많거나 수입하는 예. 것 자체가 작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서비스 산업 순수출은 적자고 한국도 같이 적자고요. 네. 제조업 제품, 생산품 같은 거는 순수출이 우리나라도 많이 흑자고 일본도 예. 흑자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일본이 경제적인 영향력은 엄청나게 받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그 세경 장관도 세코 장관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딴 데로 자기네들은 이 수입하는 걸 돌리면 된다. 예. 단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곽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이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그래도 2, 3년 걸릴 텐데 그동안에 그거를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버틸 것이냐. 지금 배터리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95% 이상이 이제 하청으로 쭉 돼 예. 있다 그러니까는 그 자체 조달이 가능한데 거기는 영향력을 덜 받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정밀 기계나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수입해 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중소업체들이. 그 특히 또 대부 업체나 금융산업에 있어서는 저축은행에 일본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예. 상태입니다. 근데 요 경우는 꼭 뭐 금융 자체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 자체가 작지만요. 하지만은 자영업자나 우리나라도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저축은행에 많이 거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 문제가 어디까지 더 확산될지를 이번에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박 교수님, 혹시 일본이 전 품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또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표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벌써 조치를 내리고 완화 조치까지를 가정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금지가 간다는 건 수출 규제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이번에 수출 규제에서 우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명 레드 테이핑이라고 그래요. 이 통상 용어로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아니면 세관을 예를 들어서 일본산 제조업 제품을 프랑스에 바로 지중해에 있는 4명 세관원이 있는데 거길 통해서만 일본 제품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게 레드 테이핑이라고 하는데 불편한 시간을 조건을 걸어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수출 금지는 달라요. 수출 통제는 어떤 레드 테이핑이나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수출 금지를 하려면 이것은 국제법상 이건 아무나 못합니다. 수출 금지는. 이것은 특별히 뭐 무기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든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그거는 못하죠. 그리고 일본이 거기까지 한다면 이거는 일본의 어떤 전략적인 실수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일 갈등의 핵심이 된 게 앞서 양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부분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인식의 차이, 아직 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교수님, 지금 강제징용 이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신청을 했고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면 일본이 보다 더 노골적인 보복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에는 한일 관계는 최악에 빠질 겁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아마 문재인 정부 내내 굉장히 한일 관계가 개선하기 힘든 상태로 빠질지 지금보다 보입니다. 더욱.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일본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이 지금 일본 기업에 대한 손실은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7월달 지난달에 이 현금화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 포항 지원회에서 이 그 신문 과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빨라야 내년 1월인가 2월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건 부당하다고 이제 몇 번 일본 측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도대체 일본 기업이 피해를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렇게 공격식으로 하느냐 이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 말로는 지금 이미 재산이 처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조금 약간 억지 섞인 그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일본 측에서는 이 강제징용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고 피해자도 뭐 한 21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어떤 그 보상 금액을 따지자면 4조 원에서 21조 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새로 어떤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절대 부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내 입법 조치를 통해서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종결을 해달라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요구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현금화 조치를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피해자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싸운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현금화를 어떻게 조치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고 예. 또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분담을 한다면 일본 기업이 또 들어와야 자연스럽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에게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기업들 간의 어떤 지혜를 통해 가지고 적어도 제가 보기로는 예를 들면 이제 16개 포스코를 비롯해 가지고 청구권 협정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어느 정도의 기금만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피해자가 적어도 한일 공동의 기금으로 인정을 하고 여기에 돈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일본 기업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일단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양국 간의 갈등이 심한 것 같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비중이 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예. 일본은 그냥 행정적인 절차거든요. 약간 통관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수출 중단 금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딘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일본 측에 우선 거부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미국도 설득하고 또 우리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오늘 이 오후 긴급하게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처리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사안이 엄중했던 만큼 다소 무게감 있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송 교수님께 좀 여쭐게요.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를 교수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경한 표현을 쓰긴 하셨지만 분명히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시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팁포텟이라는 그게 이제 번역이 이에는 인 눈에는 눈으로 잘못됐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주면 그와 상응하는 더 심하게 피해를 주지는 않고요. 그 정도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화로 다시 하겠다고 들어온다면은 대화를 하고 지금 그런 전략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저희가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약자이기 때문에 좀 밀리는 형국에 있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1965년도에 이 한일 협정 제가 이 원문을 보니까는 여기에 claims and on economic cooperation이라고 손해배상이라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경제 협력에 대해서 청구권과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지금 협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결국 손해배상을 우리가 받아내야만 되는데 사실은 그걸 받아내지를 못한 상태가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이거 자체로도 일본은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말고 그냥 이걸로 끝내자 이런 식의 그 강요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이 상황을 극복하고 특히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한 번 더 대통령을 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이것이 바뀌게 됐을 때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악의 경우는 하여튼 대비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항상 마련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TPP 얘기도 했고 그걸 하면서 팁포텟으로 이렇게 해나가면은 이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 교수님, 이 청와대의 기존 입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한다 이런 방침이었는데 우리 정부의 맞대응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아까 팁포텟 설명했는데 1980년도에 로버트 엑셀로드라는 사람이
그 원래 이제 12라운드 게임 통해 가지고 예. 이게 가장 우수한 전략이라고 하는데 원래 원천은 뭐냐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제시한 게 바로 티포텟이거든요. 예. 처음에 협력으로 나가는데 상대방이 배반을 하면 나는 배반으로 맞대응하겠다. 목적은 뭐냐? 협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예. 요게 이제 티포텟의 근본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응을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을 맞대응 소위 말해서 협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이제까지 우리는 다 썼는데 대화에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3자의 개입으로서 미국 하나 남았어요. 예. 오늘 6시 반에 한다고 그러는데 네. 과연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맞대응, 협력과 이후의 맞대응 전략의 성공 여부는 결국 미국 여부에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시행일자를 이루든지 예. 왜냐하면 이제 공포를 일황이 이제 사인을 해서 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3주 이후에 시작하니까 예. 공포를 늦추든지 아니면 공포 시행일자 늦추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자동적으로 협상할 시간을 가지니까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께는 우리 정부의 맞대응 카드로 거론됐었던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실제 좀 폐기 가능성을 지금에서는 어떻게 좀 얼마나 보세요? 지금은 이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예. 이제 저는 약발이 있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예. 미국의 국무성도 소극적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카드를 들고 나면서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지금 미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효과를 저는 봤다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지소미아는 지금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미 동맹하고 미일 동맹을 잇는 중요한 고리거든요. 더구나 최근에 지금 이런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 최근에 이제 중러 공동 이런 항공 연습을 하면서 우리 카디즈를 침범하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태에서 이게 흔들리게 되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아주 우려하고 있고 한국의 입장도 잘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게 역사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보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볼턴이 이게 일본하고 한국을 방문했었는데 일본 측이 그렇게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예. 측의 입장을.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그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단지 이제 이 지소미아를 만약에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카드를 써버렸을 경우에는 예. 역시 이제 약간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이런 그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한미 동맹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 감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대응 조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유효한 것은 지소미아 폐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빈번하게 제안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썼을 경우는 이제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그 점은 이제 미묘하게 한국 정부가 잘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폐기했을 경우에는 이걸 파기했을 경우는 귀책 사유는 일본에 있다. 그 과정은 미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8월 23일까지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까지는 한 20일 정도 남아있기 예, 예. 때문에 이 시간은 중요하고 적어도 이 과정에서 오늘 6시 반에 있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포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면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를 했지만 실질적인 과정은 이전과 바뀐 게 없다. 또는 아까 우리 각 교수님 말씀대로 그 실시 기간을 늦춘다라든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마찬가지로 현공화 과정을 늦춘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일본 측이 제시하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말하자면 끝난 과정이라고 해서 지금 늦게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지적이다. 예. 지금이야말로 시작이고 이것은 운영의 묘가 얼마든지 있는 재량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소통을 지금이라도 본격화시킨다면 예. 늦지도 않고 또 작은 것도 아니다.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송 교수님께는 정부 대책과 관련한 부분을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일 메시지와 함께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종합 대책이 오늘 오후에 좀 나왔었죠. 핵심 품목에 대한 지원부터 대체품 수입 시 적용되는 이 할당 관세 등 여러 방안이 좀 거론됐었는데 정부의 대응 방안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추경도 통과됐고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이 어차피 해야 될 건데 더 대규모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5조가 아마 오늘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크게 많이 해야 되고 당분간은 이렇게 견뎌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속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거는 항상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걸로 특별하게 얘기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상태니까 요거에 대해서 미국의 양해를 구해서 1년 아니면 단 몇 개월이라도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정보 공급을 중단을 하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겠다 하는 식의 그거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완전 폐기하고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그 일종의 아까도 말씀드린 티포텟 같은 스타일로 당분간만 스톱하다가 다시 협조하겠다 하는 식의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특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특보로 이어지겠습니다.